스토리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캐릭터일 텐데요. 작가님의 작품에서는 특히 매력적인 캐릭터가 진짜 많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대만 작가님들께서 캐릭터에 대한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안치아올라 작가님은 독특한 캐릭터를 창조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요우지아 작가님은 주 캐릭터와 보조 캐릭터 간의 스토리 분량 배분을 어떻게 배정하시는지를 궁금해했습니다. 작가님의 캐릭터는 진지하고 멋있는 모습을 보이다가도 늘 허를 찌르는 개그 요소나 귀여운 심쿵 포인트가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노블레스에서는 라이가 되게 근엄한 모습을 보이다가 허무 개그를 보여줄 때가 있었고요. 일렉시드에서는 고양이라는 컨셉으로 최근 카이든 캐릭터를 카제인 나트륨이란 더 귀여운 캐릭터로 승화하는 등의 아이디어나 연출에 있어서 강점이 있으셨습니다. 이런 회차들이 댓글도 쿠키도 굉장히 많고요.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만드시는 작가님만의 스타일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라이라는 캐릭터도 그렇고 뒤에 카이든이라는 캐릭터도 그렇고 그림 작가분의 그림을 보고 조금 더 구체적인 설정, 캐릭터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행동 그런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잡힌 것 같아요. 그림 작가분을 보고서 저 같은 경우 스토리나 그런 디테일하게 만드는 것처럼 캐릭터도 이 그림 작가분에 맞춰서 최대한 캐릭터성이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연기가 있더라고요. 어떠한 캐릭터의 가장 중요한 두드러지는 특징이라던가 어떻게 보면은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뭐랄까 포인트? 그런 거를 제가 먼저 선택은 하고 또 고르기도 하지만 막상 이제 작가분하고 했을 때 그게 안 맞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스토리 진행하면서도 이 주인공이 이 그림 작가분에 맞춰서 어떻게 조화롭게 나올 수 있을까? 또 이제 더 매력을 어필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도 하고 이 그림 작가분이 그렸던 작품 그 전 작품이라던가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작품도 앞부분도 다시 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서 그림 작가분이 뭘 얼마나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캐릭터의 연기를 어떻게 잘하는지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작가님이 재미를 느끼는지 그거를 항상 연구를 해서 저는 그 작가분에 맞는 캐릭터성을 좀 부여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미리 계획했다기보다는 작가님에 맞춰도 되게 계속 고민한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캐릭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평면적인 게 더 쉬울 수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바꿔도 된다 저렇게 바꿔도 된다 고민할 필요 없이 한 컨셉으로 이어가면 되는데 입체적으로 캐릭터를 구성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따로 입체적인 캐릭터를 구성한다기보다는 그 이야기 속에서 캐릭터가 입체적으로 변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인물이나 한 캐릭터의 사진만을 가지고서 캐릭터가 입체적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러 장이 움직이듯이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하나의 영상이나 그런 식으로 된다면 천천히 이제 이게 캐릭터성이 조금씩 부여가 되는 것처럼 처음에는 아마 시작과 동시에는 장면만 가지고서는 독자들도 캐릭터가 입체적이라는 생각이 사실 못 들 거예요. 신업상에서 내가 캐릭터 어떻게 하면 입체적인 캐릭터를 만들까? 아니면 작품 들어가기 전부터 어떠한 특정한 캐릭터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건 내 머릿속에 있는 거지 사실은 독자들이 딱 봤을 때 그 캐릭터성이 만들어질지 안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만 캐릭터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캐릭터를 만들 때는 또 나 혼자서 캐릭터성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걸 보는 독자들도 캐릭터성을 함께 만든다고 생각을 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작업을 해요. 이게 제가 경험상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나는 스토리도 다 알고 있고 캐릭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데 독자는 당연히 모르겠죠. 보여지는 것만 다 알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갭이 있다라는 거를 막상 작업을 할 때는 의식을 잘 않고 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캐릭터성이 좀 부여가 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신인분들 같은 경우도 고민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안 좋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던 것 같은데 고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은 나는 캐릭터에 대해서 이해도가 점점 올라가. 그리고 이야기에 대해서도 점점 올라가. 근데 독자는 분명한 거는 그렇지 않거든요. 짧은 어떠한 행동들이 수많은 캐릭터성을 나타낸다고 작가는 그렇게 만들었지만 독자들은 전혀 그런 게 공감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호흡적인 부분이 내가 원하는 캐릭터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빨리빨리 스토리가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이 특정한 캐릭터에 대해서 에피소드를 계속 보여줘. 대사를 계속 넣어. 그러면은 루즈해진다라는 느낌이 든다던가 다른 데로 새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잘 고려를 해가면서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독자들이 쓰는 댓글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댓글들을 보면서 그때그때 조금씩 밸런스를 또 맞춰가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중요한 건 또, 이 독자의 댓글을 보면서 휘둘려서는 안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자기만의 그 밸런스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도 독자 반응을 많이 뭔가 창작 과정에서 반영을 어느 정도는 많이 하시려고 하는 편인 것 같은데 네. 되게 궁금했던 게 그럼 약간 작가님의 되게 레전드 장면들이 많잖아요. 뭐 라이브, 울어라 너와 나의 눈높이다 등의 뭔가 작가님 작품들의 그런 명장면들은 다 어떻게 보면 독자들의 참여로 탄생했다고 봐도 될까요? 전혀 없다고는 볼 수는 없겠죠. 그런 장면을 원한다라기보다는 그동안 쌓아왔던 거를 토대로 스토리를 이제 진행을 했으니까 장면이 나왔을 때 독자들이 그만큼 뭐랄까 호응이라던가 느끼는 게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게 되게 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몇몇 좀 유명한 장면 같은 경우는 저도 실제로 뭐 되게 재밌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 장면을 만들었고, 그림을 그리는 분들도 그 장면들을 보고 이거 되게 재밌다, 이거 잘 살려보고 싶다, 그런 또 상황이 돼서 더 시너지가 더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작가님이 제일 재밌게 그렸다고 생각하는 명장면은 어떤 장면인 것 같으세요? 저는 다 좋아해서 진짜 재밌었고, 이거를 또 스를 줬을 때 그림 작가님 무슨 생각을 할까 막 두근두근 하기도 하고. 굳이 따지면은 그 꿇어라 뭐 이것이 너와 나의 눈높이라는 대사가 있는데,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 작가들은 하나의 장치 같은 걸 많이 넣어요. 독선 뭐 그런 게 아니더라도 카타르시스를 딱 느끼게 딱 터트리는 무언 장면을 만들겠다. 그게 이제 얼마만큼 독자들한테 어필이 되느냐는 또 이제 결과가 나와봐야 하는 건데, 그게 진짜 가장 중요한 이야기였거든요. 그 장면이었고, 그 장면 어떻게 보면 하나를 위해서 계속 빌드업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처음으로 웹툰 독자들한테도, 그리고 웹툰들보다 훨씬 많은 독자층한테도 어필이 된 게 이제 증명이 되다 보니까 그게 기억이 가장 많이 남죠. 제일 마음에 든다라기보다는 기억이 가장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게 딱 증명이 됐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제가 좀 자신감을 좀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장르를 떠나서, 그리고 또 나라를 떠나서, 그리고 연령대를 떠나서 뭔가 재밌게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그 장면을 위해서 애쓰고 재밌다라고 내가 느끼면 정말 사람들도 그렇게 느끼는 거구나라고 해서 자신감을 좀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웹툰 작가로서, 스토리 작가로서 조금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약간 각자 본인의 개성에 맞게 네네네. 강점을 구축해 나가면 된다. 그렇죠. 그게 최고니까. 네. 작가님께서는 일렉시드, 노블레스와 같은 판타지 장르 외에도 입학용병과 같은 학원 액션물, 그리고 각색에서는 재벌집 막내 아들과 같은 현대 판타지, 강마회기와 같은 무협, 정말 다양한 장르를 아주 매끄럽게 소화해내고 계십니다. 더불어 JHS 스튜디오와 문피아에서 프로듀싱하고 계시는 장르들의 다양성을 생각해보면 장르를 넘나들면서 중요한 포인트를 유지하는 작가님만의 인사이트가 분명 있으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재미고, 그 재미를 시작으로 다 이렇게 퍼지는 것 같아요. 결국 그 재미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장치를 넣을 건지, 어떤 장르를 할 건지, 이 장르에서 독자들이 어떤 거를 주로 바라는 건지,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다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조금씩 다른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는 연령대라고 보면은 두 작품을 놓고 봤을 때는 일렉시드는 좀 연령대가 좀 어릴 수밖에 없는 거고, 재벌집 막내 아들 연령대가 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 연령대마다 재미를 느끼는 포인트가 분명히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살릴까 이제 고민을 한참 해야 되는 거죠. 좀 구체적으로 그 재미를 살리기 위해선 결국에는 또 다시 한번 좀 더 들어가면 내가 하려는 작품의 이해도가 올라가야 되고, 본인이 하려는 작품의 그 장르의 이해도도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가 다 들어간 다음에 작품을 재미 포인트를 뭘로 삼겠다라는 좀 확신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조금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일렉시드는 좀 더 어린 독자들이 보고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은 연령대가 좀 더 있는 독자들이 본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 두 연령층을 나누는 그 차이 요소는 혹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실까요? 소재적인 부분에서는 재벌집 막내 아들은 경영이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과거의 경제 상황이라든가 정치 이야기들도 나오고,
그런 거에 이제 재미를 느껴야 되는데 그 경제나 그런 거 관련된 장르를 다루는 회기물이다 보니까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잘 알게 되면은 아는 사람들이 더 재미를 많이 느끼는 장르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이 이거는 무슨 이야기잖아. 그러면서 갑자기 여기서 이걸 이렇게 풀어내네. 그러면서 또 새로운 재미를 더 찾아가는 거고 거기에서 나온 등장인물의 연령대도 벌써 높고 그리고 이제 율릭시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 주인공들도 어리고 친구들과도 우정 관련된 거 얘기도 나오고 점점 강한 사람들과 싸워나가서 얘가 주인공이 점점 강해지고 우정도 점점 강해지고 그런 성장형 이야기는 물론 나이 드신 분들도 좋아하긴 하지만 편하게 접근하는 거는 조금 더 재벌집 막내 아들보다는 연령대가 좀 더 어릴 수밖에 없어요. 광마일기라는 작품도 장르의 특성이 좀 확실히 있어요. 무협이라는 장르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무협의 장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유입되기는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대신 무협을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재미있을 할 법한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또 재미 요소를 또 찾아야 되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스토리 작가는 계속 빌드업을 해야 되거든요. 단순하게 재미 빌드업 말고도 전략적으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작품 그때그때 한 댓글 보면서 어떠한 캐릭터를 살려도 되겠다. 아니면 계속 지켜보는 사람들은 더 재미적인 요소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넣어야겠다. 그런 것들을 많이 좀 고민하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밸런싱도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계속 고민해야 돼요.